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좌장을 맡은 김원호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한중미 국제협력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고요. 여기 모인 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교에 계신 학자분들이어서 그런데 저 역시도 앞 세션에 여러 방에서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확실히 그 관심 있는 주제 영역이 너무나 다양하더라고요. 쓰고 있는 용어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매우 다양한 주제의 학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학회 모임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세션에서는 곽재성 경희대 교수님께서 한시카 협력 방안을 먼저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종섭 서울대 교수님께서 임산부 요양소와 모성 사망률 엘살바도르의 케이스 스타디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부의 중미 카리브 과장님이신 한리자 관장님께서 우리나라의 대중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전체 허용된 시간이 1시간 30분, 90분인데요. 각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15분 정도씩 쓰시면 좋겠다 싶고 필요하시면 5분 정도 더 할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질문 먼저 하상섭 외대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주시겠고 그 이어서 플로어에 질문 받고 발표하신 분들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재성 교수님부터 발표를 듣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오니까 발표자가 여기서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그냥 온라인으로 하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디스턴스 방역을 믿고 과감하게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방역 수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환영합니다. 네. 자, 주어진 시간 15분 내에 가급적이면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도 지금 정책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시카 협력센터 설립에 관한 그 비전을 좀 같이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앞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국제기구 형태의 이 센터가 어떻게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세요. 이해관계자들끼리 이걸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브레인스토밍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와 중미 또는 시카 또는 여러 기구와 지역과는 오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한시카 정상회의는 2001년으로 4차를 맞이했고요. 한중미 FTA 발효나 까베이 가입 등등 한중미 다자대화 플랫폼 출범도 돼 있고요. 한미 중미.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 여건이 매우 잘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와 그 시카 회원국 간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 지리 문화적으로 남미 지역과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우리 2021년 6월 정상회의 시 강조된 협력 아젠다가 매우 뚜렷하게 이 전개돼 있고 특히 협력 분야로는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달성이라든가 평화와 안정 등 핵심 3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중미의 민주주의 평화 정책을 위한 협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정무적인 협력인데 실질적인 협력 아젠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린 뉴딜 쪽과 환경과 기후변화 쪽과 디지털 뉴딜 쪽이다.
그래서 한쪽은 환경, 다른 쪽은 ICT 협력이 앞으로 매우 강조될 것으로 보이고, 새롭게 설립된 이런 전무 국제기구도 양 정상 간에 이미 협의가 돼 있고, 이 방향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센터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했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전문기관들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슬라이드 하나로 정리를 했고요. 국내 중남미 전문기관들, 공공기관, 민간협의체, 학계, 민간, 금융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각자의 분야에 따라서 학술에서 정책에 이르기까지 또는 정보 제공 및 교류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자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없었던 예를 들어 한 중남미 협회가 사실은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알락이라든가 외교부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 등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한 브라질 소사이어티 등도 잘 정착이 돼 가면서 지속 가능성을 또 보이고 있는 거로 봐서는 어떤 분야이든 간에 일단 만들어지면 그 연속성, 지속성은 계속 유지되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기업 측면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기업 쪽에서 듣는 얘기와 정책과 학술단에서 듣는 얘기가 약간 좀 괴리가 있는 모습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다수의 대기업 부설 민간 연구소에서는 대부분 전담 인력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 내부 자료 생성에 좀 치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가장 많은 인력을 내보냈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거는 S모 기업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전문가 프로그램이 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적된 자료와 그동안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좀 공유해 줄 수 있나? 그랬더니 언젠간 하겠죠라는 의례적인 말만 들었습니다. 근데 기업 내부의 자료이고 기업 내부의 업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이라는 것은 정책단과 실제로 기업단에서 어찌 되었건 한국과 중남미 간의 협력의 주요 핵심 아젠다는 경제 협력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경제 협력에 있어서 실제 좀 괴리가 좀 보인다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를 좀 알아봤는데, 대표적으로는 한 아세안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역 증대를 위해서 2007년 11차 한 아세안 정상회담 때 만들어진 이제 기관이고요. 다자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그다음에 국회 비준까지 거쳐서 설립 공표된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맨데이트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투자 촉진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요. 조직도 다 갖춰져 있고, 사업도 1년 연간 예산 한 81억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글에는 쓰지 않았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다 행사다. 행사고 교류다. 그리고 메가 교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모빌리티 관련한 국제 행사가 또 열리고 있고, 전시도 열리고 있고, 킨텍스 가시면은 매주 모든 섹터와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전시회, 관람회, 그다음에 요 앞에 박물관 가시면 무슨 무수하게 열리는 이런 건데, 거기에 그냥 묻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미 섹션, 아세안 섹션 하나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프로그램형 사업이 거의 없더라. 그리고 다 행사이자 교류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솔리드한 단체로 국제기구의 형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성 평가도 많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냥 교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리한테 반면 교사를 좀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한 아프리카 재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국제기구를 지향을 했으나 그게 여의치 않아서 한 아프리카 재단법에 의거해서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이 됐고 공공기관 축소 정책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제 연구, 교류, 행사 등의 높은 공공성을 띠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및 민간 단체의 진출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도 민간의 수요에 꾸준히 좀 부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타 연구기관에서 하지 못한 권역별, 국가별 기초 연구도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는 워낙 교류가 뚜렷하게 제도화되지 못했고 이걸 중심으로 만든 전문기관들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아프리카 재단은 아프리카와 교류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포지셔닝이 좀 뚜렷한 편인 것 같다. 아세안 센터하고 비교해서 볼 때 그 가시성,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밸류 포 머니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연 42억 정도로 유지하면서 동양 연구, 비즈니스 세미나, 국가 공동 교류 등등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중남미 관련한 여러 기관들을 거의 모아서 여기서 좀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느낌들이 조금 드는 게 이제 아세안 한 아프리카 재단이고요. 한국 주도한 국제기구가 또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몇 개 국제기구를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라는 게 있고, 여기는 그 아포코라고 하는데, 그 MB 대통령 때 이제 여기서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서 제안하면서 후속 조치가 만들어졌고요. 산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사업을 진행하자 그러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의미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세계선거기관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의 주도로 2013년에 설립했고 무려 106개 선거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OECD 회원국보다는 그렇지 못한 개도국 중심의 이 기구로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발 민주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민주선거 시스템 정립이 이게 하나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 단체가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단체 쪽에서 나오는 말은 이거를 회원 분담금을 우리가 내는 것을 ODA 재원, 공적개발원조로 계상이 되면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 좀 아이디어를 제가 좀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ODA를 시행하는 기관인데 그 시행기관 중에서 뚜렷하게 부처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즉 예를 들면 산업부 산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업 진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SDG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진출을 목표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키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공단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액수는 비교가 안 되죠. 주로 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한 이런 기관에서 특화된 산업에너지 분야의 ODA 사업을 시행하고 국내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지원하는, 즉 섹터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인프라, 기후변화, 농업기계화 등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중점 지원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2012년 이후에 34%의 예산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468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요 무상 원조기관이라고 하는 코이카가 실제로 프로젝트성으로 1년에 내보내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 원조가 4조인데 지금 코이카에서 2020년 통계로 내보내는 그 국별 사업으로 발주되는 프로젝트 용역이 2천억이에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468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포커스가 주로 산업과 에너지를 진출하는 데 돼 있고, 여기 보시듯이 미얀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등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국 27개 중점 협력국 중심으로 주로 이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시카 센터를, 우리가 다 수원국이니까 어차피 시카가, 그리고 이 수원국과의 협력 관계를 새롭게 개척하면서 기업 진출도 도모하면서 그 다음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중점 협력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마이너 수원국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하려지도, 큰 사업을 개발하려지도, 그 다음에 이렇게 키아트 같은 원조 시행기관의 이
주목을 끌기도 되게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니치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이제 코이카의 대중미 외교 또는 원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11억 원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이게 2000년에는 11억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453억이었다. 꽤 많아졌어요. 꽤 많아져서 우리나라 전체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가 여기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기후 변화 관련한 프로젝트도 다 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보시면 대부분 다 사회개발 영역, 경제개발 영역 중에서도 이게 딱히 뭐 포커싱이 기후변화나 도시, 뭐 그린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몇 개 안 되는 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또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미 지역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 또 이런 쪽으로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역시 이 역시도 정상회담 때 나왔던 그 협력 아젠다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네, 역시 최근에 열렸던 한 코스타리카 정상회담 차원에서 디지털 친환경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친환경을 주요 키워드로 해서 그 지역 차원에서 이제 협력하는 복합 협력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기존 단체에서 하고 있는 교류 행사 위주를 새로 설립된 단체에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건 그 영역으로 놔두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 개발협력과 기업 진출을 좀 블렌딩해서 국제기구 분담금 형식으로 ODA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있어의 주요 사업 그리고 협력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디지털 협력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두 적격 수원국이고요. 그래서 중미 지역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 7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으로 큰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개 사업의 그 앞단에 예를 들어 한 1, 2억 정도 들어가지고 앞단에 사업을 개발하고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보는 일종의 태핑을 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후속 사업으로 코이카나 EDCF 또는 IDB, 까베이 등 뭐 이런 사업과 같이 연계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사한 또 국내 지역협력, 기업협력 프로그램을 같이 보완하는 지역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연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중미 지역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각각 또는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기업 협력은 크게 이제 두 꼭지로 가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평화와 안정, 거버넌스에 관련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의 고민과 지금까지 생각한 바를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해안을 또 기대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 교수님. 저도 며칠 전 다른 행사 때는 마스크를 벗고 했었는데 왠지 상대적으로 지금 이 방은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스크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곽 교수님께서는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얼마 안 됐죠. 한 시카 정상 회의 때 나왔던 한 시카 협력센터 설립 검토 합의 그것을 이제 화두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면 바람직할까라는 점을 고민을 하셨고 기존에 있는 이제 유사한 지역별 협력 기관들의 사례를 쭉 조사를 하시면서 코이카를 통한 바일레터럴한 경우나 까베이라든가 IDB라든가 하는 다자 협력 채널을 통한 그러한 운영 방식 등등을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따 시간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한의자 과장님께서 우리의 중미 정책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고 나면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하는 답이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은 이어서 김정석 교수님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개발 이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미 지역의 사회개발 이슈 중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하신 내용을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수로 맞이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게 벌써 몇 달 전에 이게 발표를 해달라 그래갖고 무슨 뭘 발표해나 생각하다가 그동안에 한 중미 FTA와 그 통상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여기저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몇 번 발표하다 보니까는 너무 재미가 이제는 없어갖고 뭔가 이게 재미있는 거를 좀 발표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엘살바도르의 그 임산부 요양소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세션에 들어오는 게 맞는지 딴 세션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오다 가다 갈 데가 없어갖고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뭐 잠깐 그냥 머리 식히기에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코이카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모성 사망을 이게 줄이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꽤 있어요. 그게 이제는 MDG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모자 사망률을 이제는 줄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여러 가지 이 목적을 갖고 수행되는 프로젝트들이지만은 모성 사망을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예를 들어서 그 병원을 얘는 지어준다든가 기존에 있는 병원 중에 분만 시설을 이제는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여기서 분만이 100건 이루어졌다, 분만이 300건 이루어졌다. 야, 그러면은 이게 시설 분만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설 분만율이 늘어나고 모성 사망이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이 병원을 짓기 전에 집에서 애를 낳느냐 하면은 집에서 애를 낳은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옆에 있는 병원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병원을 지어주니까는 옮겨온 케이스들이에요. 거의 뭐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집 앞에 병원이 하나 생긴다고 해갖고서는 병원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이 배란간 받게 되나요? 아니거든요. 원래 조금 더 멀리 가려고 했던 사람이 집 앞에 있으니까 집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병원을 짓는 것들은 그 효과가 뭐냐 하면은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멀리 이동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를 가까운 데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성 사망이 줄어들 턱이 없죠. 게다가 보통 모성 사망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작은 병원, 잘 못하는 병원에서 모성 사망이 일어날까요? 그거 안 그래요. 모성 사망은 다 3차 병원에서 일어나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모성 사망이 일어나요. 그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 레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병원에 있으면 얼른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옮겨져요. 그래갖고서는 치료를 받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방에다가 아니면은 저기 변두리에다가 병원을 하나 줬다고 해서 당장 이게 그 병원 아니면 죽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치료를 받지를 않아요. 대부분은 그럴 일이 있으면 일찌감치 3차 병원으로 보내놔요. 그래서 모성 사망이 줄어들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병원을 지어주면은 뭔가 모성 사망이 줄어들 거다, 시설 분만율이 좋아질 거다, 이런 뭐 되게 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게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잘못된 평가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변 의료 시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보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잘 몰라서 이게 보건 의료 시설에 대한 주변 의료 시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안 하고 거기 당장 그 인터벤션한 병원만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되게 이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남미 이제 여러 개 프로젝트, 뭐 파라과이도 갔다가 페루 갔다가 먼저, 그다음에 이제 볼리비아 갔다가 파라과이 갔다가 엘살바도르를 갔는데 파라과이에서 자기네들이 기초보건에 대해서는 엘살바도르 가서 배워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엘살바도르는 되게 못 사는 나라인데 무슨 엘살바도르 가서 배우 갖고 오냐. 그런데 엘살바도르이 되게 기초보건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보통 에코라고도 하고 UCSF라고도 하고 Unidad Comunitaria para Salud Familiar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 되게 기초보건으로 굉장히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헬스 워커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돌봐주는 이런 서비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같은 소득 수준의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게 되게 이제는 기초보건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코이카에서 무슨 사업을 여기서 했냐면은 임산부 요양소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엘살바도르는 이제 14개 지역 오지에다가 그 조그만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 하나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보통 한 2만 불 정도에 지었던 것 같은데, 2, 3만 불에. 그래갖고서는 그냥 집이에요. 방이 한 4개쯤 있고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것을 한 14군데쯤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갖고서는 모성 사망을 줄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사실 이거는 예전 1세기 전에 프랑스에서도 있었던 거고, 딴 나라 개도국에서도 있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명한 사업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게 그 무슨 아이디어냐 하면은 저기 오지에 가면은 이 사방에 조그만 그 1인 그 보건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는 Unidad Comunitaria para Salud Familiar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베이직이 있고 약간 좀 스페셜라이즈드가 있어요. 베이직은 그냥 한 사람 정도가 있는 거고, 스페셜라이즈는 좀 이제는 의사 한 명에 좀 간호원들이 여러 명 있는 케이스인데, 이 한 사람 있는 케이스는 그 사람네들이 한 60개 가구를 찾아다니면서 임산부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는 체크업을 이제 해주고 위험할 때는 또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는 기초보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다가 그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은 예정일 한 2, 3일 전에 이 임산부를 데려다가 이 임산부 요양소에서 그 기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거기서 살게 하고 약간 그 비타민 같은 거라든가 그냥 필요한 그 누트리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교육받고 있다가 그 진통이 시작되면은 저기로 이제는 옮겨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 택시를 태워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네 갖고 있는 차, 앰뷸런스도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앰뷸런스로 그 병원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산부 요양소 옆에는 그래도 좀 스페셜라이즈된 그 보건소인데 조금 큰 중간 크기의 보건소가 옆에 있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이 옆에 요 지도를 보시면은 그 한 14군데 중에 제가 이제 2군데를 방문했는데, 이거는 그 위에 있는 큰 주인 그 찰라테낭고에 있는 라팔마에 있는 요양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되게 오지라서 1인 보건소가 이제 4개쯤 있는데, 그거는 되게 이제 오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빨간 부분에 그 임산부 요양소를 이제 길 옆에다가 지어놓고서는 임산부가 있으면은 예정일 전에 이제 걷다가 이제 데려다 놓는 거죠. 그래갖고서는 여기서 이제는 기거를 하다가 그 진통을 시작하면은 저 밑에 있는 그 호스피탈 데 누에바 컨셉시온에다가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52km니까 한 1시간 정도 이제는 걸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임산부 요양소에서 병원 가는 거는 비교적인 차 타고 가는 거니까 편해요. 그런데 임산부 요양소까지 오는 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 길도 없는 되게 이제는 오지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만약에 진통이 시작했을 때 과연 내가 병원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오지에는 버스 같은 것이 있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든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는 거거든요. 아 근데 당장 지금 진통이 시작됐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이 걸어가자면은 이게 뭐 한 10시간씩 걸리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배가 아니 임산부가 거기 10시간을 어떻게 걷습니까? 진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스 워커들이 그때쯤 되면은 이제는 불러다가 거기다가 이제는 임산부 요양소에다가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팔마에 있는 임산부 요양소를 봤더니만은 그 옆에 이제는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 한 211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뭐 라팔마에서 오는데 한 25km 디스턴스 아니면은 22km, 18km, 25km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오려면은 한 6시간, 5시간 이렇게 이제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오자면 더 힘들고 그래 갖고서는 미리 이렇게 됐다 놓는다는 게 되게 이제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찰라테난고는 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온두라스랑 국경지대거든요. 그래서 온두라스에 넘어와 갖고서는 여기서 그냥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갖고서는 이 라팔마의 인구가 한 2,900명, 29,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얼추 계산을 해보면은 거기에 출생률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2% 정도 된다면은 29,000명 중에 한 1년에 600명 정도의 신생아가 이제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임산부 요양소에서 600명이 한 35% 정도를 이제 커버를 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나온 그 데이터에 여기 보시면 한 211명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인구는 엘살바도르 보건당국에서 생각하기에는 차가 있거나 아니면은 길 근처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좋은 그 트랜스포테이션이 있어서 스스로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인구의 한 80%는 우리가 이제는 커버를 하고 있다. 이제 아직도 커버를 못하는 게 한 40명 정도는 커버가 이제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를 이제 커버할 수 있게끔 저거를 이제 늘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갖고서는 이 14군데 정도를 이게 코이카에서 다 해준 거는 아니고 뭐 USAID에서 해줬고 다른 NGO에서도 해준 게 있어가지고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따져보면은 이것을 시설을 이용한 임산부 요양소를 이용한 사람이 한 2,587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세히 봤더니 사실 그 임산부 요양소를 이용한 사람들 중에 임산부 중에서 한 25% 정도는 그 아돌레센트예요.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이거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창피해서 레귤러 체크업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숨긴다든가 그래갖고서는 그 모성 사망이 가장 높은 게 아돌레센트거든요. 미성년자. 그리고 아동 그 신생아 사망도 이제는 그 미성년자한테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 갖고서는 미성년자들의 임신을 막지는 못했으나 임신한 사람들을 여기 데려와서 레귤러 체크업을 받을 수 있게까지는 했기 때문에 미성년 임신율을 줄이지는 못했더라도 미성년자의 그 체크업 해갖고선 모성 사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건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버하는 정도를 보면은 11년에는 한 33% 정도를 임산부 요양소에서 커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년에 한 48%, 13년에 한 70%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MDG랑 관련됐기 때문에 3차 MDG 리포트에 보면은 이 얘기가 엘살바도르에서는 나와요. 엘살바도르에 이제 기초 보건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Family Health Community Team, Unidad Comunitaria para Salud Familiar 여기서 되게 이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성 사망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저도 이제는 또 약간은 통계적인 분석을 이제 좀 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엘살바도르이
이게 모성 사망은 딴 나라보다 더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주변 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니면 전체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서도 모성 사망은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이 모성 사망이 뭐가 원인이 하면은 보통 출산율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특히 미성년자 출산율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는 그 나라의 어떤 헬스 익스펜디처 이런 거 여러 가지 변수에 많이 받는데 엘살바도르 보니까 그 변수들이 좋아지긴 했어도 딴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성 사망률은 팍 떨어진 거예요. 딴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딴 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회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엘살바도르이 회귀 분석에 잘 맞느냐 하면은 사실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이게 맨 위에 있던 것이 이제는 실제로 관측치고 밑에가 이제는 그 예측치입니다. 그런데 예측치가 있는데 왜 이러한 예측치 그리고 리지돌이 왜 이렇게 크냐? 그런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성년자의 그 출산율이라든가 임신율을 줄이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줄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임신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하고 모성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케어를 많이 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 보건 프로젝트 중에 모성 사망을 줄이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이게 아니면은 집에서 애를 낳았을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은 좀 중간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거든요. 나 이거 아니면은 딴 병원 갈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병원을 만들었을 때 이동의 효과보다는 이게 신규 환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더 훨씬 효과가 큰 사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전체적으로 한중미 개발 협력 추진 방향이랄까 모델 뭐 이런 거가 이제 전체적인 화두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가 이제 개발 협력 사업들 중에 보면은 교육 사업, 보건 사업, 인프라 사업, 수자원 관리 사업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로 코이카 사업 진행한 한 예로 김은숙 교수님께서 보건 사업의 경우 그리고 특히 엘살바도르에서의 지금 발표하신 모성 사망률과 관련된 사업의 케이스를 들으셨습니다. 이따 이제 전체적인 토론을 할 때 관련 지어서 어떤 시사점 같은 것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어서 외교부 한의자 중미 카리브 과장님께서 우리의 중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매우 바쁘신 시간일 텐데 이렇게 와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리이자 외교부 중미 카리브 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대중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한중미 외교 관계를 먼저 개관하고 그다음 고위급 교류 활성화,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상생 경제 외교 추진 방향, 그다음에 국제 공조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미와 전통적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잘 유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다자무대, 양자뿐만이 아니라 다자무대에서도 공조 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미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일관되게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중미 지역 벨리즈 제외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합쳐서 7개 국가와 내년도에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에 더욱더 관계가 확대 심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미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와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의 경제 파트너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지리적, 경제적 요충지입니다.
인구는 6천만 명, GDP 규모는 3,300억 불 규모의 신흥시장입니다. 최근 대미 니어쇼링 후보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전진기지로서 잠재력도 풍부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한국판 뉴딜 정책 파트너로서도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그 중미 외교 관계에 있어서 외교 관계를 좀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합니다. 정무적 기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들 아실 텐데요.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중미 통합 체제라고 시카 아시는 바와 같이 중미 지역, 도미니카 공화국 포함해서 8개 국가 간의 지역 기구입니다. 여기에 옵저버로서 2012년도에 가입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8개 국가와 우리 국가 간의 1대8로 정상회의도 한 4차례 개최하였고 차관급 회의도 13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미 지역에서 벨리즈라는 40만 명 인구 규모 아주 작은 국가 제외하고 모든 국가와 우리가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무적으로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가 금년도 3월에 되었습니다. 2019년도 10월부터 진행돼 가지고 파나마가 마지막으로 올해 3월에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추가 가입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우리가 가입한 거는 2019년도 12월이고요. 금년도 8월부터는 영구 이사직에 수임하고 있습니다. 전체 투표권의 7위에 해당하는 지분율 9%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 분야에서 어떻게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외교를 먼저 보면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카 정상회의를 11년 만에 6월 25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여서 화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라고 중미 지역에서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코스타리카의 대통령이 지난주 1월부터 방문하셨죠. 국빈 방문했는데 코스타리카 정상은 그분 임기 중에 아시아 첫 방문이었고 단독 방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미 지역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서 협력 강화 의지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정상외교 말고 다른 고위급 외교입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제13차 한시카 대화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차관이 코스타리카,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카의 의장국이 코스타리카였습니다. 코스타리카에 방문해서 8개 시카 회원국들 차관들과 같이 다자 대화도 하였고 1대1로 양자 대화도 같이 하면서 협력을 좀 심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10월 28일인데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7개국의 차관 다 모여서 같이 우리나라와 함께 어떤 분야에서 더 협력을 심화 확대시킬지 협의하고 또 양자적으로도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이때 미국도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미국 국무부와 부통령실 관계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한시카 정상회의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많이 발표되어 있는 공동선언문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시카 간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카 협력기금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카 협력센터도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기후변화 등 협력 분야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정상회의, 한 코스타리카 정상회의에서는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디지털 분야에서 미래 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위급 교류는 이렇게 정상, 장차관급뿐만 아니라 총리급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사진 보시면 가운데 우리 총리 계시고 양옆으로 7개 중미 지역 차관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요. 저도 이때 총리 회담 때, 총리 협동 예방 때 참석하였는데 굉장히 열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왼쪽 하단 사진은 한 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 사진입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 미국 측 대표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잠깐 앞에서 보셨던 것이 요게 지금 보면 차관급 회담도 13차례, 총리 예방 한 차례 이렇게 많은 회의가 금년도만 이루어진 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서 상생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유망한 분야로는 인프라, 농업,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입니다. 이 분야들은 우리 기업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미 지역 국가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하고 싶어서 우리와 같이 협력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뉴딜 연계 분야입니다. 한국의 뉴딜 글로벌화 추진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중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전략과 접점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탈탄소 국가 계획, 온두라스 국가 재건 계획, 엘살바도르 전략 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도 우리가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을 개최하면서 디지털 분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갔고요. 6월에는 인프라 협력 사절단을 온두라스, 파나마, 페루, 멕시코에 파견하면서 인프라 분야의 그 협력을 좀 더 심화시키고자 했습니다. 7월에는 농업 전문가들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콜롬비아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들을 과테말라, 페루에 파견해서 이 분야의 사업을 좀 발굴해 나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프라 분야 보시겠습니다. 대규모 중미 지역의 교통,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출한 분야는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착공을 우리가 올해 2월에 했고 25억 불 정도 규모가 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LNG 터미널 공사를 우리 기업이 작년 11월부터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1.98억 불 정도 됩니다. 이런 수주 지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중미 지역 사회 경제적 안정화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며 농촌 개발을 시켜서 중미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식품 기술 협력 협의체를 2014년 9월부터 출범시켜서 여러 나라들과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 코피아 사업이라고 하시는 바와 같이 도미니카, 니카라과의 센터를 운영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테말라에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분야입니다. 중미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파트너십 구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남미 디지털 포럼을 3월에 개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G, 디지털 정부, 사이버 보안,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분야를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디지털 협력 사절단을 파견해서 전자통관, 형사사법 통합망, 국가 지급결제,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미 외교를 할 때 이 중미만 바라다 보면서 외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미와 연관된 다른 큰 국가들과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보시다시피 공동성명에도 나왔지만 한미 간 중남미 협력에 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 10월 28일 개최되었는데요. 이때도 미국 측 대표단들이 와서 한국과 중미와 또 미국 간 3자 간 최초의 대화 플랫폼이 가동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정례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스페인과도 6월 16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나와 있듯이 대중남미 협력을 도모하고 있고요. 같이요. 멕시코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9월에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한 멕시코 외교장 간의 회담을 개최하는데요. 저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대중미 북부 대중미 관련돼 가지고 대중미 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림 보건 사업 관련된 삼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타리카 국빈 방한 시에도 또 콜롬비아 남미 지역의 국빈 방한 시에도 같이 공동선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조 방안이. 오늘 제가 중미 지역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활발하게 고위급 교류나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는 금년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인데요. 특별히 내년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더욱더 인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활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희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옛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키예브에 처음에 1994년부터 중남미 정책 관련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뭐 그 당시에는 중남미 국이라는 게 또 없었던 당시고 중남미에서 누가 한국에 방문하면은 그 방문 인사의 스케줄 만드는 것조차도 매우 힘든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격세지감이 있다고 할까요? 중미와의 협력 채널도 매우 다양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따가 많은 질문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하상석 교수님께서 세 분 발표에 대한 토론 말씀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거나 부가적으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 오픈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뭐 지금 현재 그 코로나 국면에서 이 중미 지역 상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뭔가 그 위기가 기회이다 뭐 이런 계기가 되는 것도 같아요. 이 중미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외교 전문가들의 중미 지역의 포커스를 가지고 많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신 것 같고요.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많이 메모를 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글을 쓸 때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은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박 교수님의 대한민국의 그 지역에 대한 중미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겠죠. 국내의 어떤 다양한 행위자들의 내부 협상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하는 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간다. 학계에도 따로 가는 경우도 왕왕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뭔가 좀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외교의 최대화 뭐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게. 그래서 학계와 정부, 그다음에 기업 간의 뭔가 내부 협상 프레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늘 나오는 고민들이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좀 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끔 저도 좀 기업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좀 궁금한데 잘 못 봐서 저도 거기 굉장히 많은 그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예를 들어서 연구 자금들 좀 투입이 됐을 텐데 좀 이것들이 좀 풀려 나와서 학계에도 좀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질문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몇몇 비교 모델들을 주셨습니다. 한 시카 협력센터가 어떤 모델로 가야 되는 것들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방향성은 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들이 이제 다음 스텝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누구를 어떻게 네트워크화해서 어떤 컨텐츠들로 어떤 방향성들과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인가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서 그 고민 속에서 아마 다른 케이스들과 좀 비교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썩 다 지금 마음에 안 드시는 모델로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한시카 협력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을 했으면 뭔가 좀 기존 모델들과는 다른 또는 뭔가 좀 미래 지향성이 있는 모델로 사실은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촘촘히 사실은 구성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뭐 질문을 혹시라도 어떻게라고 하는 how 퀘스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드리고 싶고요. 늘 그 재밌는 국제개발 협력 경험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김정석 교수님께서는 전 또 하나 사례를 들었고요. 옛날에 저희 중남미연구소 특강에 오셔서 하얀 코끼리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학과에서 국제개발 협력이 나오면 이 김정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의 하얀 코끼리 얘기들을 가끔 하면서 뭔가 개발의 효율성이라든지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다음에 원조 효과성,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좀 잘못되고 있다. 우리의 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케이스는 지금 뭐 유튜브 보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 중미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팬데믹 코로나 K 방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해서 좀 보면 대부분의 많은 국제기관들에서 정부기관에서 요새 KSP 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들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떻게 K 방역이 사실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신 경험이 굉장히 좋은 뭔가 좀 뭐랄까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지금 현재 이 임산부 요양소 사업이 갖고 있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하얀 코끼리는 도대체 뭘까? 요거를 조금 약간 상징성 있긴 하지만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독자들이나 아니면 방청객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미는 사실은 지금 한의자 과장님 오셔서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질 외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로드맵들, 그 다음에 많은 프로세스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세션들에서도 지금 연구들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 지금 현재 한 중미 포럼의 가장 근본이 사실 이제 이 지역의 정체성 연구들이고요. 우리 세션이 되게 이제 정치, 경제 또는 외교에 포커스를 가지지만 다른 섹션들에서는 되게 이제 문화 이슈들이라든지 사회적 이슈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세 분의 발표가 공히 보면 되게 이제 문화라고 하는 컨셉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협력에서의 어떤 문화, 공공외교에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국제개발 협력에서도 되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키워드 같습니다. 그냥 병원 지어주고 인력 파견하고 장비 제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 컬처라고 하는 부분에서 협력들을 어떻게 진지하게 더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화를 어떻게 여기다 포함시키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좀 그래서 정체성 연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사실은 이제 뭔가 좀 물질적이고 예를 들어서 비주얼한 예를 들어서 이런 협력보다는 그다음에 한의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지금 현재 기존에 쭉 지금 중미적으로 해봤던 다양한 대한민국의 엘리트 중심의 외교 이것도 여전히 문화가 빠져 있는 상태여드리고 대통령이 순방하고 행사 위주로 사실은 외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몫이 있는 것들인가 문화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21세기 한 중미 문화 외교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들은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대부분 말씀하신 게 되게 이제 미국 의존도 외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미국이 빠지면 사실은 중남미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의존도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뭐 한 시카 세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드라이브된 게 사실 이제 미국 전 바이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중미 지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트럼프 시대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지금 현 정부가 한 중미에 대한 관심들을 좀 고조시키고 그다음에 투자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발 협력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늘 이렇게 미국 의존도의 외교를 쫓아만 가야 되는 것들인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스스로 뭔가 독립적 외교 특히 중미라고 하는 지역을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없는 것들인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런 나름대로의 한국 외교의 지난 지금 한의자 과장님 말씀하셨던 60년 환갑이 되어 가는데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를 먹어서 뭔가 좀 이 시대에 어떤 반성 기존 과거 외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늘 똑같이 되풀이되는 예를 들어서 엘리트 중심의 외교 그다음에 미국 의존도의 외교 그다음에 늘 반복되는 예를 들어서 개발 협력 사업 그다음에 원조 예를 들어서 이건가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포럼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중미 지역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학계와 좀 연계를 해서 더 많이 지역을 연구하고 뭔가 질적이고 뭔가 좀 깊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외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인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사실 이 하 교수님이 코멘트 해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 의견하고 좀 상치되는 부분도 있어서 얘기 좀 참여하고 싶지만 일단은 시간을 충분히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기회가 되면 저도 코멘트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세 분에 대해서 뭐 코멘트 또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먼저 한 라운드 돌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센터 운영 방안은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좀 발표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미에 집중한 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 코드를 일단 개발 협력 예산으로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 확보가 다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중미의 신재생 에너지를 현재 수출을 목적으로 일단 하는 어떤 기업이 있다. 그러면 현지의 개발협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탄소 저감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업이 20% 정도, 30% 정도 부담을 하고 요 재원으로 한 70% 정도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가서 피저빌리티를 보는 거죠. 보고 나서 이게 괜찮다. 이게 괜찮으면은 그 다음에는 기업이 직접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해서 까베이의 신탁기금이라든가 코이카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으로 연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 연계를 하는 가운데 기업의 진출 프레임도 만들고 현지의 사회경제 발전도 좀 도와주는 이런 모형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지역 협력은 이런 게 없어요. 코이카 자체적으로 IBS는 있고 앞서 보신 요 키아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다 섹터 중심 이거 중점 협력 중심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작은 나라에는 없다. 그다음에 중미는 또 좋은 게 프로그램형으로 지역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엘살에 한번 하면 옆 나라 온두라스까지도 쉽게 그 전파가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이 지역 중심적인 접근을 프로그램형으로 해보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특별한 질문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화이트 엘레펀트랑 관련돼 갖고서는 얘기하기에는 조금 디스턴트한 면이 있어서 그냥 그 시사점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코이카에서 이러한 그 보건의료 프로젝트를 스탠드얼론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할 때도 주변 네트워크를 이게 보지 않고 그냥 인터벤션이 있었던 그 사업만 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은 이 주변 저거를 거의 시스템을 이제 보기 전에는 그 효과를 진단하기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시스템에서는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그 수원국의 보건 시스템을 보고 이 사업이 그 전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봐야 돼서 좀 이러한 사업적인 접근을 할 때 그런 주변적인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과장님.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리시네요. 그 중미 외교 정책에서 우리가 사실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미 외교 정책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활달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발표해드린 그 자료 보시면 연도를 다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문화 외교 요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부에 문화 외교국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 교류, 학계 교류 이런 것들 더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장 중미 지역이 이제 필요한 거, 그들 국가가 또 이제 저희가 그 개발 협력할 때도 수요 조사 받을 때 보면 일단 먹고 사는 거, 경쟁력 분야 이런 분야에 먼저 우리한테 손을 내밉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개발 협력에서 문화 쪽은 좀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들을 해랑해 주시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라 대중들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이나 문화나 정체성이나 그런 거 같이 어우르면서 가야지 정말 진정한 장기적 외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좀 서로 그 확계량도 교류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6시까지 쓸 수 있죠? 맞죠? 5시. 그렇군요. 5시 맞죠? 네. 자, 그러면 플로어에서 뭐 자유롭게 질문도 좋고요. 뭐 코멘트도 좋습니다. 네. 네, 이 박사님. 네, 이쪽에. 혹시 마이크가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세 분의 교수님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정보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리자 외교부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까 발표하신 중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생 유망 분야별 실질 협력 강화에서 인프라하고 농업, 디지털, 그린 뉴딜 그 연계 관계에서 어떠한 그 협력 사절단을 파견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이런 부분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중미가 이제 특화한 어떤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어떠한 기술 패러다임에서 여기서 나온 어떠한 그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거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질문을 쭉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질문들 좀 자유롭게 또 다음 손 들어주시고 질문을 먼저 쭉 모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코멘트도 좋고요. 네, 이순주 교수님. 네, 울산대 이순주입니다. 세 분 발표 내용 굉장히 잘 들었고요. 김종석 교수님한테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혹시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기초보건 시스템으로서 임산부 요양소를 아주 좋은 사례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사례도 다른 어떤 나라의 개발 협력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개발된 그런 아이템인지 아니면 이 엘살바도르 자체에서 자국에서 이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인지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개발 협력을 할 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아주 그들의 이제 생활 밀착적인 그들의 삶의 어떤 방식에 혹은 환경에 완전히 맞춰진 그런 형태의 개발 협력은 사실은 보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곽재성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저도 이제 한식과 협력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기업 중심의 혹은 기업이 이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해 주셔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근데 저는 생각이 혹시 그러니까 중미 지역의 규모라든지 그러니까 경제 규모라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뭐랄까 연계하는 어떤 기업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따질 것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 있다면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강소기업들을 주로 많이 이제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들과 좀 연계해서 하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좋고 지방에서도 정말 진짜 좋은 기업들을 이제 뭐랄까 중미 지역으로 진출시키고 또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남미 전체로 혹은 세계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이제 관심을 조금 더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질문과 코멘트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순서 바꿔서 한 과장님부터 하실까요? 그러면 네. 인프라, 농업, 디지털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협의 이런 것들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온두라스의 국가 재건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쪽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그쪽 국가로부터 받은 이제 컨셉 페이퍼 같은 그런 사업명들은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돼가지고 공지로 말씀은 좀 드리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관련돼서는 과테말라에 또 코피아 센터라고 종자도 개발해주고 또 그 국가에 맞는 이제 농업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또 디지털 농업도 좀 그러니까 농업도 현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또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피아 센터를 내년도에 개소하는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조만간 잘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중미 국가의 정부의 투명성 제고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전자통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입찰 계획 같은 것도 있어서 우리가 기업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예, 그 엘살바도르에서의 그 임산부유 양소는 일단 메인 파트너가 코이카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설립된 임산부 요양수 한 16, 17개 중에서 한 8, 90%는 다 코이카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코이카와 엘살바도르 그 보건부 사이에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인데 이게 원래 개발 협력 프로젝트는 거의 원칙적으로는 디맨드 베이스거든요. 요청 베이스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은 이쪽에서 들어주는 게 원칙인데 사실 그건 원칙일 뿐이고 보통은 양쪽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쪽에서 먼저 이렇게 이니시에티브를 잡고서는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요청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 듣기로는 이게 소장님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이거를 뭐 추진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소장님이 이런 프로젝트까지 만약에 구상했다면은 너무나 훌륭할 것 같은데 제 짐작에는 그쪽에서 먼저 요청해 갖고서는 그 코이카에서 되게 이거를 좋게 받아들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남미에서 봤거든요. 볼리비아하고 파라과이에서 봤는데 통상 보건 프로젝트들이 다 병원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예비 조사를 가면 업자들이 많이 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뭐 500만 불이네, 600만 불이네 그러면은 시공하고 기자재 넣고 하고 사실은 실제 의과대학 교수님들이나 의료 인력들이 참여하는 건 많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자는 이니셔티브가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사무소에 많이 나가 있는 이제 보건 전문가들이 가서 실제 보면은 이런 1차 보건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더 많아져야 돼요. 병원 좀 그만 짓고 1차 보건이 많이 흡수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줘서 기존에 있는 2, 3차 병원의 버든을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또 앞으로도 중미에 또 전개될 것으로 또 믿습니다. 예, 또 제 질문에 답을 드리면 그 이순주 교수님 포인트 올리셨어요. 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디어. 그래서 지방에 있는 강소기업들을 한번 이 중미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한번 플랫폼 만들어 보자인데 왜 이게 제가 고민이 되냐 하면 최근에 까베이로부터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 관련한 기업들을 진출해서 현지에 의료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클러스터란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클러스터는 대학부터 실제 기업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물론이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송에도 있고 이제 원주에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야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얘기해 보니까 그것보다 코로나19 때 너무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는 한국에서 뻥뻥 만들어내고 뭐 방호복도 어디서 있다 그러는데 우린 그런 게 생산 기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런 건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걸 투자해 줄 수 있는 기업을 한국에서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IR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대부분의 방호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영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들은 또 나갈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미스매치가 굉장히 크더라. 그런데 그걸 오히려 지방에 있는 강소기업들이 그런 의지와 역량과 돼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프로모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출범한 울산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번 아이템 하나 잘 만들어 보시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센터 출범.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한중미와의 협력, 어찌 보면 모델을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또 개발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맨 처음에 발표해 주신 곽 교수님께서 한시카 협력센터 이제 뭐 지난번 정상회의 때 나온 그것을 화두로 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인풋을 넣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매우 복잡한 그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곽 교수님이 여기 복합 협력 플랫폼이라는 명칭을 붙이셨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채널을 활성화시키면서 운영할 것인가, 코이카 아니면 까베이 아니면 시카 아마 등등 여러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시작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인 채널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까 한희자 과장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면 우리 하상섭 교수님께서 코멘트하신 대로 예컨대 한미 정상회의에서 중미 이민자 문제 얘기가 나왔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행사, 그때도 이제 시카하고 하는 행사였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때 유튜브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팍 뛰었어요. 왜 미국 하고 중미 이민자 문제 하는데 거기 들어가느냐. 물론 이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 누구나 올 수가 있어요. 뭐 저도 그런 인상을 첫 인상은 받았으니까 뭐 틀림없이 미국이 중미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뭐 IT 문제도 골치 아프지만 골치 아픈데 한국에다가도 약간 좀 부담을 요청하는 뭐 그런 톤으로도 들릴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 좀 공유하고 싶은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 보스워스 대사가 있었죠. 주한 미국 대사 보스워스 대사가 있었는데, 보스워스 대사가 우리 마침 외환위기 때 딱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때 근무하고 2001년 초에 떠났는데, 보스워스 대사가 이제 저희 연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외환위기 끝나갈 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99년쯤이 된, 아니면 2000년쯤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미 간의 이제 여러 외교 이슈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북한 문제가 조금 골치 아픈 게 있었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스워스 대사한테, 뭐 그분 돌아가셨고 저는 한참 지나서 한 15년쯤 지나서 미국에 가서 또 만난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중남미 문제와 관련해서 커다란 두 개의 숙제가 있다. 하나는 쿠바하고의 외교관계 수립이고 또 하나는 IDB 가입이다. 근데 이 두 개 다 미국이 걸림돌이다. IDB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이고, 쿠바 문제는 또 미국이 꽉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보스워스 대사한테 한미 간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한국이 항상 양보만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엄청 양보할 때예요. 한 가지 양보할 때 우리 중남미 쪽에 걸려있는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씩 미국이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쿠바 문제 하나 들어주거나 또 IDB 가입하는 거 미국이 좀 도와주거나. 그랬더니 보스워스 대사가 뭐라 그러냐면, 물론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겠지만 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우리 외교부 사람들부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기 꺼내냐면,
어찌 보면 우리가 미국의 외교 정책, 중미 정책에 우리가 그냥 이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외교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서로 주고받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미국이 골치 아파하는 중미 문제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개발 협력 뭐 여러 가지 다층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미국 일부 부담도 좀 걱정거리도 덜어주는 그런 제스처도 쓰면서 또 우리가 얻어낼 게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뜻에서 뭐 저는 절대 뭐 이 정부를 옹호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지만 좋은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뭐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오늘 뭐 좋은 토론 발표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또 청중에서 좋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서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